채권법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요, 채권법은 이제 목차별 기출 문제로 되어 있죠. 그래서 12회부터 이제 27회까지 해가지고 채권법도 약 한 150문제 정도가 돼요. 그렇죠? 왜냐면 채권 오늘 배웠잖아요. 채권 배웠는데 채권법은 하루 해도 거의 담보채권까지 다 왔잖아요. 뭐냐면 4시간 강의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임대차만 빼고는 거의 강의를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채권법이라는 것은 사실 한 6시간 정도만 강의라면은 완벽하게 강의를 다 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몇 문제가 나오냐? 10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채권법에 대해서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야 되죠. 양도 좋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 문제 출제 수도 아주 많은 것이죠. 우리가 민법 총칙 같은 거 공부하죠. 민법 총칙은 보통 한 4번 정도를 강의를 해야지 완벽하게 하거든요. 4번 정도 강의를 하면 16시간을 강의해야 되거든요. 그냥 그런 걸 보면 채권법이요, 엄청나게 적은 시간을 통해 가지고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다 해보면 알겠지만 강의를 들으면 뭐 처음 들으나 두 번째 들으나 크게 차이는 있는데 강의를 처음 들어보면 들을 때는 사실 잘 이해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강의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를 해야죠. 정확하게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론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돼요. 반드시요. 그래야지 이론이 문제는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공부를 이 이론 문제를 볼 때는 여기를 중점을 둬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계약 체결상 과실을 본다. 그러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지급에서는 어느 부분이 중요한데 이론 이렇게 들었는데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공부의 방향성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자꾸 이론만 공부하다 보면요, 나중에 문제를 볼 때 문제하고 접목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강의를 책을요 5회독 하는 것보다 혼자서 5회독 하는 것보다 사실 강의를 한 번 듣는 게 나아요. 강의를 한 번요. 강의를 5번 듣는 것보다도 차라리 문제 한 번 푸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보면 실력은 있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경우가 뭐냐면 문제풀이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를 풀이하는 것을 너무 소홀히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력하고 실력하고 점수하고 비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를 풀이하는 것이 아주 많아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가지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는 다양한 문제를 여러 개 많이 풀면 되지만은요, 내가 그 문제를 풀었을 때 그 문제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문제만 많이 풀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를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렇게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를 먼저 풀고, 그러면 여기 문제에다 다 이제 해설을 다 하겠죠. 되도록이면 해설을 보지 않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일단 제가 오늘 강의라니까 강의한 내용을 다 받아 써야 되겠죠. 쓰고 난 다음에 이걸 몇 번을 보는 거예요. 몇 번을 보고 똑같은 문제를요, 하나를 더 이렇게 가지고 이 해설해 놓은 것을 보지 않고 전혀 해설이 되어 있지 않는 문제를 보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서 해설되어 있지 않는 문제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혼자서 이렇게 꿍시렁꿍시렁 하면서 여기는 뭐가 많고 여기는 뭐가 틀리고 이것을 혼자 하는 거죠. 혼자. 그래야지 뭐가 되냐? 암기가 돼요. 그러니까 자꾸 해설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암기가 잘 안 돼요. 뭐만 암기가 안 되냐? 정답만 꾸준히 암기하게 돼요. 정답. 그래서 나중에 똑같은 문제인데 정답이 분명히 틀렸는데도 불구하고요, 아무 생각 없이 2번에다 찍는 사람이 있어.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문제풀이 하는데 정답이 4번 그러면 왜 4번이냐고 2번인데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것은 내용 자체를 모르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내용을 내가 어느 정도 이해했다, 숙지했다, 이 문제의 내용을 내가 정확히 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집에다가 하나에다 정확하게 쓰는 거죠. 알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똑같은 문제집을 가지고 전혀 코멘트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집 가지고 이걸 보지 않고 이걸 보는 거죠. 그러다가 문제 지문이 한 5번 지문이 막히잖아요. 막히면 어떻게 하면 되냐? 쭉 문제를 내가 10문제 풀었으면 10문제를 쭉 풀고 막힌 지문들을 체크해냈다가 다시 해설되어 있는 것을 다시 보는 거죠. 알겠죠? 해설된 거 보고 다시 또 이걸 보고 이렇게 하면은 아마 암기가 금방 되는데요. 우리가 공부를 한 것은 머릿속에 이해도 중요하지만 머릿속에 메모리 되어 있는 것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암기하는 것을 조금 답답해하고 암기가 자꾸 안 되니까 그걸 안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뭐가 가장 중요하면 암기보다 더 암기를 해야만이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공부를 막 두 문자 따가지고 암기한다. 이거는 암기도 아니고 공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말고 공부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됐죠? 그래서 그 내용을 암기를 해야 돼요. 그건 습관이기 때문에요. 나중에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냐? 시간이 되면 언제든지 그날 배운 것을 그날 암기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월 달에
이제 공부를 시작할 때 얘기하겠지만 강요일이 있잖아요. 강요일이 있으면 월요일 있으면 월요일날 중기사법이죠. 중기사법 강의를 하면 바로 그날이요. 중기사법 강의를 한 번 더 들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만약에 강의를 안 들어도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집에 가서 반드시 복습을 하세요. 그리고 남는 부분을 민법하고 개론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기사법보다 민법 강의한다. 그 다음에 여기는요 수요일날 학개론이다. 여기 세법이다 그러죠. 학개론 공부하고 그날 바로 또 공부해. 오후에요. 복습을요 꼭이요. 그러고 나서 공부하고 남은 시간이 있어요. 민법이나 개론을. 항상 이렇게 해야지. 어떤 사람들은 다른 선생님들이 내 과목을 걱정하지 말고 민법이나 공부 열심히 하러 가는데 민법은 하루 내에 본다고 해서 민법이 공부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하면 끝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일단 문제를 풀이하면서 우리가 이제 채권법에 공부했던 것을 한번 정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죠. 48. 그렇게 되어 있나요? 먼저 지금은요 채권법부터 먼저 문제를 풀도록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셔요. 2008년도 19년 19회 문제인데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번요. 고객에게 부당하게 줄 거예요. 부당하게. 우리가 약관에서 부당하게 거기다 뭐라고 써야 돼요? 상당한 이유 없이 이렇게요. 부당하게 또는 상당한 이유 없이 이런 말이 있으면 무조건 그것을 뭐를 얘기한다? 불공정 약관으로서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불공정 약관, 무효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당하게 상당한 이유 없이 이렇게 그 말 있으면 무조건 그것은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그 약관에 관한 법률에다가 이런 뭐라고 쓰냐 강의 노트요 184에서 185까지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그 옆에 있잖아요. 거기다가 184부터 185 강의 노트요. 거기를 보면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 맞죠? 2번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는 그 자체가 법규범이거나 법규범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다. 2번 틀렸죠? 우리가 약관이란 건 뭐죠? 약관은 사업자가 약관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고객이 그 약관 내용에 대해서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법규범이거나 법규범적 성질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약관 내용에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합의. 약관 내용에 합의. 그래서 이퀄 뭐라고 한다? 계약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은요. 사업자가 줄거요. 상당한 이유 없이 1번하고 똑같죠? 1번은 부당하게 3번은요. 상당한 이유 없이 이 말이 나오면 뭐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그 약관 조항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불공정 약관이란 말이죠. 자신이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불공정 약관이요. 4번 설명 의무가 있는 약관 내용이 설명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설명시 설명 의무라고 하는 것은 약관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설명할 의무는 누구한테 있다? 사업자에게 있는 것이죠. 그 약관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는 자 줄고요.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는 자 이 사람이 증명한다. 5번은요. 골프장 운영회사가 불특정 다수의 회원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만든 골프클럽 회원 운영 회칙 중 뭐라 났죠? 당사자의 줄고요. 권리 의무에 관한 규정.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은 뭐가 똑같다? 약관의 성질을 갖는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몇 번이다? 정답 몇 번이요? 2번이죠. 그래서 2번 이렇게. 이 약관법은요. 2008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나왔죠. 자, 아니요. 2005년도에 처음으로 나왔죠. 그래서 약관이요. 독자적인 문제로는 아마 두 문제가 나왔을 거예요. 독자적인 문제로 두 문제 나왔는데 이후에도요. 약관이 채권법에서 지문 형태로 자주 나왔어요. 지문 형태로. 알겠죠? 자, 이번 분양약관이죠. 봐봐. 이런 말들이 어려운데 앞에가 분양약관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앞에 분양을 빼고 그냥 약관이라고 읽으면 돼요. 알겠죠? 1번 기억. 약관은 수분양자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줄고 주관적으로 그렇지 않죠. 약관은요. 누구나한테나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약관을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나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주관적이 아니고 뭐라 한다? 객관적으로 해석한다. 2번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의 약관 조항과 줄고 다른 합의요. 다른 합의를 뭐라고 하냐? 그것을 개별 약정이라고 얘기해요. 개별 약정이요. 다른 합의가 있어도 그 합의가 우설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써요 거기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라고 그래. 개별 약정이 우선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약관 조항보다도 다른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가 우선한다 이런 말이죠. 디귿 분양 약관의 내용이 불명확하죠. 불명확한다. 수분양자에게 유리하게 해서 거기까지 줄고 수분양자에게 유리하게 해서 거기다 뭐냐냐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라고 그래. 작성자에게는 불이익하게 해석한다 이 말이죠. 수분양자가 먼저 그것을 고객이라고 그래요. 고객에게는 유리하게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에게는 뭐 한다? 불이익하게 해석을 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수분양자는 뭐라고 한다? 고객에게 유리하게, 작성자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니을은요 상당한 이유 없이 이렇게 돼 있죠. 맞아요? 틀려요? 아니, 상당한 이유 없이 그러면 뭐라고 한다? 불공정 약관이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상당한 이유 없이 분양자의 담보 책임의 성립 요건으로 고의 과실을 유효하는 분양 약관의 내용은 무효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럼요 정답은 몇 번이다? 정답은 디귿하고 뭐다? 니을이다. 디귿하고 니을. 그래서 몇 번이 된다? 4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귿, 니을 이렇게. 그래서 1번하고 2번이 이제 뭐냐 약관에 관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49 돼 있죠. 청약과 승낙에 관한 계약의 성립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 청약과 승낙에 관한 계약의 성립을 보세요. 자, 3번 문제죠. 청약과 승낙에 관한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됐죠. 여러분요, 항상 청약과 승낙 보면 문제를 어떤 형식으로 배열을 했냐면요. 문제를 출제되는 연도, 최신에서 과거로 문제를요, 배치를 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문제가 작년, 올해 문제죠. 26회요. 그렇게 해서 쭉 해놨기 때문에 문제를 보시면 돼요. 자, 1번. 청약과 승낙이에요. 알겠죠? 청약과 승낙의 주관적, 객관적 합치에 의해서 계약이 뭘 한다? 성립한다. 그래서 청약과 승낙의 주관적, 객관적 합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죠. 우리는요, 주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갑이 청약을 했죠. 그러면 승낙은 누가 해야 돼? 갑이 을한테 청약을 하면 누가 승낙을 해야 돼? 을이 갑에게 승낙을 해야죠. 갑이 을한테 청약을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승낙을 했어.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해. 그것을 주관적 합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객관적 합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 1억 원에 사라고 청약을 했어요. 그러면 얼마에 산다고 얘기를 해야 돼? 1억 원에 산다고 얘기를 해야지. 9천에 산다고 얘기하면은 그러면 승낙 일치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것을 객관적 합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합치와 객관적인 합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2번은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할 때는 원칙적으로 뭘 한다? 효력을 뭐 한다? 잃는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잖아요. 갑이라는 사람을 갑이 청약을 하죠. 청약을 이렇게 해서 그래서 2월 1일 을한테 도달을 하죠. 그래가지고 2월 10일까지 승낙을 해라. 그러면 2월 10일까지가 승낙 기간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2월 3일날 편지를 발송을 하죠. 원래 531조에서 뭘 한다? 승낙의 통지를 발송할 때 계약이 뭘 한다? 성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발송한 것이 이 기간 안에 뭘까지 해야 돼? 도달까지 해야죠. 언제요? 2월 5일날 도달까지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이 발송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도달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 계약이 성립한다?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하죠. 그런데 만약에 발송은 2월 3일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도달이요 2월 11일이다. 그러면 연착이 됐다 이 말이죠. 원칙적으로 연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언제 되면 2월 10일이 딱 지나죠. 2월 10일이 지나면 청약은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약이 소멸한 동안에 계약이 승낙이 도달했으니까 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청약의 통지가 승낙 기간이 지나서 도달하죠. 그러면 청약은 효력을 뭐하게 된다? 잃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 말은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죠. 자, 3번.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무의식적 불합이 좋고요. 불합의가 있는 경우 그러면 거기다가 계약 불성립이에요. 계약 불성립. 계약을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OX, X. 이런 3번의 문제들이 가장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문제들이죠. 이건 3번의 문제. 한번 봐봐요, 여기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있어요. 이건 민법 총칙하는 문제이죠. 갑과 을 간의 합의에서 계약이 이루어지죠. 이 계약을 뭐라고 한다? 법률 행위라고 얘기하죠. 이 법률 행위는 뭐가 있다? 먼저 무슨 요건이 있다? 성립 요건이 있죠. 그래서 성립했느냐 안 했느냐? 안 했으면 이것을 불성립이라고 얘기하죠. 성립을 했다. 그럼 여기서 효령 요건을 보는 거죠. 이 효령 요건은 일반적 효능 요건하고 특별 효능 요건이 있는데요. 이 효능 요건 모두를 갖추었느냐? 우리 이것을 유효라고 얘기하고요. 갖추지 못했다? 그러면 뭐라 한다? 무효 또는 뭐라 한다? 취소 이렇게 얘기하죠. 유효, 무효, 취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취소라고 하는 말을 쓰려면 일단 법률행위가 뭐를 해야 돼? 성립을 해야 돼. 그런데 여기는 지금 불합의죠. 불합의는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면 취소니 유효니 무효니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틀렸죠.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뭐를 얘기하냐? 계약이 성립을 해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는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계약이 불성립하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 이런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거기 보면 무의식적 불합의 그러면 계약 불성립이죠. 그러면 착오에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4번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도 청약이 뭐라다? 가능하다. 옆에다 써. 승낙은 특정의 청약자에게만 한다. 승낙은 특정의 청약자에게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여러분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청약과 승낙에 있어서 다른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자, 여러분요 어디다 쓰냐면요 49라고 되어 있죠. 맨 위에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거기에다가 강의 노트 186에서 191 이렇게요. 186부터 191페이지까지. 이게 청약과 승낙에 관한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보세요. 이 3번의 4번이요.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격지자라고 되어 있죠. 청약은 통지가 상대방에게 청약 동그라미 도달할 때 효력이 생긴다. 격지자요. 거기다 써 청약 밑에다가 승낙은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 승낙은 발송할 때 계약 성립 이렇게. 그래야 청약은 도달을 해야 되죠. 그런데 승낙은 뭐를 해야 된다? 발송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올해 이제 2016년에 났던 문제인데요. 문제 지문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3번이 정답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까탈 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이것은 민법 총칙에 관한 문제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시죠. 3번의 정답 몇 번? 3번. 자, 4번은요. 2014년에 나온 문제죠.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 우리는 청약은 특정인,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도 뭘 할 수 있다? 청약을 할 수 있다. 2번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 승낙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승낙은 안 되죠. 승낙은 누구한테 한다? 특정의 청약자. 특정의 청약자에게 한다 이 말이죠. 특정의 청약자. 여러분 다음 주에요. 오늘 문제 풀었던 것에 대해서 지문으로든지 문제로든지 시험을 꼭 쳐요. 알겠죠? 문제 풀었으니까요. 두 문제를 풀든 세 문제를 풀든 시험을 꼭 본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야지만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한다. 그리고 문제는요. 시험을 보지 않으면 절대로 실력은 늘지 않아요. 그렇죠?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요. 자, 3번은요. 청약과 승낙은 각각 그 발송 시에 효력이 생긴다. OX, X죠. 우리가 아무 말이 없으면 격지자거든요. 청약은 무슨지? 도달. 승낙은 무슨지? 발송, 발신주의죠. 그러니까 격지자가 있어서 승낙은 발송할 때 효력이 있지만 청약은 언제 효력이 있다? 도달할 때 효력이 있죠. 그래서 틀렸죠? 4번은요.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는 청약이죠.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줄과 상당한 기간 내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그러면 승낙기간 내에 통지를 받지 못했단 말은 승낙이 연착되거나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그래서 이 말은 여러분 어디가 똑같아요?
3번에 2번하고 똑같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에 대해서 연착된 승낙 줄 것이고, 우리가 연착된 승낙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아무 말이 없이 연착된 승낙 그러면 물어본다. 맨 끝에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거기 줄 것이고, 거기다 써 무효 행위의 전환 이렇게. 이것을 무효 행위의 전환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일부 무효, 무효 행위의 추인, 무효 행위의 전환 이 말하죠. 이걸 무효 행위의 전환인데 만약에 연착된 승낙인데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죠. 봐봐. 충분히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임에도 불구하고 연착된 경우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연착은 연착인데 충분히 기간 내 도달할 수 있는 발송임에도 불구하고 연착된 경우 이런 경우는 뭐를 한다? 연착의 통지를 해야 되고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뭐가 된다? 성립한다. 그러니까 연착된 승낙은 두 가지예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지금처럼 이렇게 있으면 그냥 새로운 청약이에요. 그런데 충분히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임에도 불구하고 우체국의 사정에 의해서 연착이 된 경우 이 말이죠. 이럴 때는 뭐를 해야 돼? 연착됐다고 하는 통지를 해야죠. 연착의 통지. 만약에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계약은 뭐가 된다? 성립한다. 이렇게.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4번은요? 3번이죠. 자, 5번은요. 2013년도 24회 문제인데 1번 계약을 합의해지. 합의죠. 합의해지 줄 것이고 합의죠. 이것을 말한다. 해지 계약이죠. 해지 계약. 계약이죠. 계약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청약과 승낙에 뭐가 있어야 돼? 일치가 있어야 돼. 일치. 그래서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뭐가 돼야 돼? 합치가 돼야죠. 그럼 이것이 지금 이 5번의 1번 문제가 우리의 문제 해제권에서 올해 나온 문제 해제권에서 그대로 또 나와 있어. 해제권에서. 알겠죠? 해제와 해제에 관한 문제가 나왔거든요. 올해 기출문제. 거기에 이 1번 지문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2번은요.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 줄과 동일한 내용의 청약, 그 다음에 교차되죠? 동일한 내용의 청약 했어요? 양청약이 두 번째 줄 도달한 때 계약서 도달한 때만 줄거면 되죠? 이때의 도달은 먼저 도달할 때, 늦게 도달할 때, 늦게 양청약이 도달하니까 늦게 이걸 우리가 말한다면 그때 써 교차 청약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교차 청약은 어떻게 돼요? 동일한 내용의 청약은 뭐예요? 갑은 을한테 뭐라고 한다? 내 집 1억 원에 살래? 이렇게 청약을 했어. 을한테 1억 원에. 울도 뭐란다? 울도 갑한테 뭐라고 한다? 당신 집 나한테 1억 원에 팔래?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교차가 된다 이 말이잖아요. 1억 이렇게요. 이것을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동일한 내용의 청약. 이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양청약이 뭘 해야 돼? 도달해야 된다. 도달 이렇게. 자, 3번 계약의 합의해제죠. 합의해제. 그럼 합의해제도 뭐다 줄고 그것을 해제 계약이죠. 계약. 합의해제에 관한 청약에 대해서 상대방이 조건을 붙여 승낙 줄 것이고 조건을 붙여 승낙 그러면 어떻게 된다? 새로운 청약이죠. 새로운 청약이니까 갑이 합의해제에 관한 청약은 효력을 만다 잃는다. 그리고 이제는 을이 새롭게 청약한 것으로 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뭐란다?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뭐로 본다?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은요. 청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회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표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은 이에 구속된다 이퀄 계약이 성립한다 이 말이죠. 계약이 성립한다. OX X다 X. 그래서 거기 4번 맨 4번 동그라미에다 써. 여기 구속된다 상대방은 이에 구속된다 이 말은 계약은 성립한다 이런 뜻이에요. 구속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라니까. 4번 맨 앞에다 써. 뭐라고 써야 돼? 승낙할 의무가 우리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승낙할
의무 X 이렇게 승낙할 의무가 없다 이런 말이죠. 자, 5번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줄거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 말이죠.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를 인정되는 줄거 사실이 있는 때 동그라미 하고 성립이죠. 있는 때다 뭐라 쓰면 안 돼? 안 때 쓰고 안 때 그러면 안 돼. 안 때를 쓰고 여기서 X 이렇게요. 그러한 사실이 있는 이게 뭐죠?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명다 써. 제목이 뭐라고?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이렇게.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이렇게 얘기하죠. 이러면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은 승낙의 통지를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이런 대표적인 게 뭐라고 얘기했죠? 학원에서 책이 나왔는데 산다 안 산다 말도 없이 책에다가 낙서를 찍 깔리죠? 그러면 그 책 사야 돼 안 사야 돼? 사야 되죠. 그것을 의사 실현. 책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기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이런 말이죠. 정답 몇 번이다? 4번이 틀렸죠? 구속된다 틀렸죠? 자, 그 다음에 6번은요.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건 2012년 23회 문제죠. 1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청약. 불특정 다수인 줄 것이고 청약 줄 것이고 효력이 있다 이래야 되겠죠.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승낙은 효력이 있어 없어? 없죠. 청약은 효력이 있다 이렇게. 2번 승낙은 청약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허용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2번이 정답이죠. 3번 청약의 발신 후 도달 전에 청약의 상대방이죠. 청약의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 줄고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 이퀄 수령 무능력자 이 말이죠. 제한 능력자가 됐다. 112조죠. 지금 수령 무능력자가 된 경우 그 법정 대리인이 청약 도달 사실을 알았다 줄고 청약자는 상대방에게 청약의 내용으로 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알았죠? 알았다 됐죠? 써 거기다가 안 때부터 도달한 것으로 본다. 안 때부터 청약은 상대방한테 도달한 것으로 봐. 원래는 법정 대리인이 없다. 그러면 제한 능력자한테 편지가 도달했다. 그러면 도달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렇지만 어느 경우 법정 대리인이 그 도달 사실을 안다? 그러면 도달로 인정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자, 4번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 청약했는데 을이 이에 대해서 줄거 대금을 낮추어 승낙. 대금을 낮춰 승낙 그 말은 무슨 말이다? 변경을 가한 승낙이죠.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승낙을 뭐라고 한다? 새로운 청약이다 이렇게 얘기해. 뭐라고 한다고? 새로운 청약 이렇게.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승낙을 뭐라 한다? 새로운 청약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낮추어 승낙한 경우에도 매매 계약은 뭘 한다? 성립한다. OX, X. 새로운 청약이니까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불성립한다. 이 새로운 청약에 대해서 상대방이 다시 뭘 해야 돼?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하죠. 5번 갑이 대금을 확정하지 않고 그의 주택을 을에게 팔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이렇게 됐죠? 확정하지 않고 줄고 대금을 확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팔겠다는 의사를 표시 이것을 뭐란다? 청약의 유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청약은 뭐다? 청약의 유인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쓰냐? 청약은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 이렇게.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돼야 돼.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집을 팔겠다 이게 아니고 내가 당신한테 내 집을 1억 원에 팔겠다 이렇게 해야 돼. 1억 원에 팔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죠. 갑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갑이 대금을 확정하지 않고 그의 주택을 을에게 팔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죠. 을이 갑에게 1억 원에 사겠다는 의사를 표시 줄고요. 을이 1억 원에 사겠다는 의사를 표시 이퀄 이것을 청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내 집을 팔겠다 이것은 청약의 유인이라고 해요. 청약의 유인.
1번에서 보면 5번에서요. 첫 번째 갑이 대금을 확정하지 않고 그의 주택을 을에게 팔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죠. 팔겠다. 그 말은 청약의 유인이라고 그래. 그랬더니 을이 뭐라고 한다? 1억 원에 사겠다고 얘기했죠. 이것을 청약이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그럼 언제요? 갑이 이에 대해서 뭘 해야 돼?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하죠. 그래서 이때 갑이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을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2번이죠. 자, 7번은요.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1번,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확정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계약 업무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그럼 줄고 체결 당시 이렇게. 목적물과 대금 거기를 박스를 해. 그것을 목적의 확정성이라고 얘기해요. 목적의 확정. 그러면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목적은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그럼요, 목적의 확정은 언제까지 확정이 돼야 돼? 체결 당시에 확정돼야 돼? 이행기까지 확정이 돼야 돼. 이행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계약 체결 당시에 확정이 되어야 될 필요는 없고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표준이 정해져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는 확정되지 않아도 계약이 성립할 수는 있다. 언제까지 확정되면 되니까 이행기까지 이렇게. 2번, 청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이 일을 신청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청약시에 표시했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은 이에 구속된다, 구속되지 않는다, 줄거 구속되지 않은 것 이퀄 승낙할 의무 X 이렇게. 우리는 승낙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승낙할 의무 X 이렇게. 정답 뭐죠? 3번은 2번은요 구속되지 않죠. 맞죠? 자, 그러면 3번 격지자죠. 격지자. 그러면 격지자에서 청약은 무슨지? 도달이죠. 격자의 계약에서 청약은 동그라미, 통지를 상대방에 발송 동그라미, 발송이 아니고 청약 밑에 써 청약은 도달주의. 발송에다 밑에 써 승낙, 승낙은 발송, 발신주의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4번 승낙기간이 지난 후에 승낙이 도달했죠. 승낙기간이 지난 후 동그라미 지난 후 그 다음에 도달 동그라미 도달 거기다 써 도달에다가 연착된 승낙이다 이렇게. 연착된 승낙. 그러면 연착된 승낙을 뭐라고 한다? 새로운 청약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새로운 청약으로 모아 뭐 할 수 있다? 승낙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다음에 보증금의 수수는 임대차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죠. 보증금의 수수 줄 것이고 보증금의 수수가 아니고 뭐라 한다? 차임의 지급. 차임의 지급이 성립 요건 이렇게. 차임의 지급이 성립 요건이요. 보증금은 성립 요건이 아니죠. 뭐가 성립 요건이다? 차임의 지급이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그래서 7번의 정답 몇 번이다? 3번이 되죠. 3번. 자, 이거 8번 한번 보셔요. 8번은 이제 2008년도에 나온 것인데요. 19일 거죠. 틀린 것은 이렇게요. 1번.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여 승낙 줄고 조건을 붙여 승낙을 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옆에 청약을 거절이죠. 청약의 거절이란 말은 청약은 소멸하고 없어. 아까 내가 말했죠. 봐봐. 우리가 기본 이론 강의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승낙을 해라 이렇게 1억 원에. 그런데 이 사람이 1,000만 원만 깎아주면 살게 이렇게 얘기했죠. 1월 2일 날이요. 그럼 어떻게 돼요? 1억, 여기 갑은 1억 원의 청약인데 이 사람은 1,000만 원 깎아주면 9천만 원의 청약을 승낙한 거죠? 승낙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면 아무리 청약 기간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갑의 청약은 뭐를 한다? 소멸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뭐냐? 조건을 붙여서 승낙을 하면 갑의 청약은 소멸하는 거예요. 갑의 청약이 소멸한단 말은 더 이상 계약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조건을 붙여 승낙하면 청약을 거절하고 뭔걸 본다? 줄고 새로 청약. 2번 청약 승낙자가 청약과 승낙이 불합치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치된 것으로 오신을 했다? 필요 없어. 아무리 오신한다 할지라도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불합치 줄 것이고 맨 끝에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3번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줄고 청약은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 딱 거기까지. 그 다음에 4번 매매계약 체결 당시 또 나왔죠. 그러니까 체결 당시 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언제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사후에 사후 동그라미 이퀄 이행기라고 그래. 이행기 사후에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것이죠. 우리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확정돼야 되는 것이 아니고 사후에라도 확정할 수 있는 표준이 정해져 있으면 된다 이런 말이죠. 5번은요. 교차 청약에 있어서 양청약의 의사표시가 교차 청약 박스 해봐. 양청약의 의사표시가 동시에 도달하지 않죠. 그러면 언제 도달할 때? 언제? 양청약 줄 것이고 맨 끝에 늦게 도달할 때 맨 끝에 뭐 한다? 성립. 계약이 성립해.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교차 청약이다 이렇게. 지금 제가 몇 문제를 풀다 보니까요. 청약과 상담은 똑같은 문제가 지문이 지금 반복되죠. 정답은 몇 번이다? 8번의 정답은 4번. 자, 9번 박스 문제 보세요. 기억. 갑은 자신이 소장하던 그림을 갖고 싶어하던 을에게 매도 의사로 청약을 했어. 갑은 줄고 그 다음에 맨 끝에 을에게 줄고 을에게 청약이에요. 그런데 누가 승낙했어? 병이 승낙. 써 거기다가 주관적 불합치 이렇게. 주관적 불합치.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까 우리 문제가 우리 이번 7회 시험에 뭐라 나왔죠? 계약은 주관적과 객관적 합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는 지금 주관적인 합치가 있다 없다? 없죠. 누구한테 청약을 했다? 을한테. 누가 승낙했다? 병.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은 뭐죠? 주관적 합치가 없다. 계약은 불성립. 2번 갑의 을에 대한 노트북의 매수 청약과 갑의 을에 대한 노트북의 매수 청약과 을의 갑에 대한 매도 청약의 내용이 일치되고 모두 상대방한테 도달했다. 그래서 갑의 을에 대한 노트북의 매수 청약 줄 거 봐. 매수 청약 1억. 을의 갑에 대한 매도 청약 줄 거 봐. 매도 청약 1억.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다. 내용이 동일하다 이 말이죠. 모두 동그라미, 도달 동그라미, 모두 도달했죠. 그러면 이걸 언제 계약이 성립한다? 늦게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하죠. 그래서 니은은 계약이 성립하죠. 기억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니은은 성립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봐봐.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러면 9번의 기억은 틀리죠. 그럼 기억이 틀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1번하고 4번은 절대로 찍으면 안 돼요. 알겠죠? 일단 니은은 맞죠. 그러니까 니은이 들어가지 않은 건 또 틀려요. 그래서 1번, 3번, 4번은 찍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냥 찍더라도 몇 번 찍어야 돼? 2번하고 5번 중에서 찍어야 돼. 알겠죠? 디귿. 갑이 자기 소유 주택을 을에게 매도 의사로 청약을 했는데 누구한테 청약했다? 줄거봐. 을에게 줄거봐. 을에게 바로 옆에 청약. 그런데 줄거봐. 을이 승낙. 승낙 거기다 써 발신주의. 을이 승낙만 하면 계약이 무조건 성립해. 승낙한 후 사망했죠. 사망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사망한 경우 사망 동그라미 상속인에게 법률 효과 귀속. 상속인에게 법률 효과가 귀속을 해. 그래서 누가 책임진다? 상속인이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한다 이렇게. 성립한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니은하고 디귿.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니을은 뭐? 니을. 갑은 을에게 10만 원의 시계를 매수하라고 청약을 했는데 그 청약을 수령한 을이 1만 원만 깎아주면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서 매수 표시하여 갑에게 도달했죠. 갑이 을한테 뭐라 했냐? 10만 원의 시계를 매수하라고 청약을 했어. 매수하라고요.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너희가 10만 원 살래 그랬어. 그랬더니 을이 뭐라 했다? 1만 원만 깎아주면 줄거 봐. 1만 원만 깎아주면 조건을 붙인 승낙이죠. 조건을 붙인 승낙 이퀄 뭐라고 한다? 새로운 청약. 옆줄 긋고 계약 성립이다 불성립이다? 불성립. 계약 불성립 이렇게. 계약 불성립 이렇게. 1억 원에 10만 원 청약했으면
10만 원에 승낙을 해야지 10,000원 깎아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조건을 붙였죠? 새로운 청약이죠? 계약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9번의 정답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자, 10번까지만 볼까요? 문제가 아직도 많죠. 계약은요. 자, 10번까지만 일단 보면 계약의 사기관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죠. 1번 격지자죠.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뭐라면 도달, 승낙 동일하게 하고요, 도달 동일하게 하고, 발송 동일하게 하고, 성립 동일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건 뭐죠?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봐봐. 우리 법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죠?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한다고 되어 있죠. 근데 그 발송한 것이 또 뭐까지 해야 돼? 도달까지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예 어떻게 암기하라고 그랬죠? 승낙기간 내 승낙의 통지가 뭐가 되고, 발송하고 도달하면은 언제 계약이 성립한다?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한다. 아예 그냥 이렇게 암기하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도 뭐지만 승낙의 통지가 기간 내에 도달하죠? 그러면 도달할 것을 조건으로 발송할 때 계약이 뭘 한다? 성립한다. 1번 맞죠? 2번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 줄 것이고, 동일한 내용, 두 청약이 모두 도달, 양 청약이 모두 도달. 그러면 늦게 도달할 때 계약이 뭘 한다? 성립. 우린 것을 교차 청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3번은요, 계약에 적용되는 법령과 동일한 약관 내용 줄고요, 계약에 적용되는 법령과 동일한 약관 내용, 그것은 거기다가 설명 의무 면제, 이렇게 설명 의무가 면제가 돼. 이런 식으로 약관에 관한 문제는요, 지문 형태로 이렇게 몇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죠. 알겠죠? 4번 약관의 일부 조항이 무효죠. 원래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전부 무효이지만 약관법 16조 약하다 써 약관의 일부 조항이 무효 이퀄 약관법 제16조 이렇게요. 약관법 제16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 약관 내용의 일부가 무효죠. 그러면 일부만 무효다, 전부가 무효다, 전부. 그래서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함이 원칙이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 이게 바로 뭐와 달라요? 우리가 민법 137조는 어떻게 되죠?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전부 무효다. 그런데 약관은요, 일부가 무효이면 그 일부만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그래서 일부만 무효 이렇게. 5번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가 계약 당사자인가에 관해서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불일치 줄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불일치, 여러분 일치하지 않죠? 일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표시주의다, 의사주의다. 이런 봐. 일단 여기서 보면 의사가 표시가 이렇게 있잖아요. 일단 의사가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그러면 일치하지 않으면 원칙은 뭐대로 효력있다? 원칙은 표시주의죠. 그럼 표시주의는 누구의 입장에서다? 상대방의 입장에서죠. 어떻게 해석을 한다? 객관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예외적으로 일치하지 않을 때 예외적으로 표의자와 상대방의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의사의 합치 또는 알았거나 뭐랄까 알 수 있었을 때, 이런 말이 있죠. 이럴 때는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가 적용되죠. 의사주의는 누구의 입장에서? 표의자의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뭐를요? 의사를요. 여기는 표시주의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의사주의는 표의자의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이 없는 경우는 없으니까 일단 상대방이 있는데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표시주의, 다른 말로 규범적 해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무슨 주의? 의사주의, 이렇게 의사주의. 다시 한번 볼까요? 5번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가 계약 당사자인가에 관해서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불일치라고 되어 있죠. 불일치. 그럼 불일치하면 줄고,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 표시주의죠. 표시주의는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이죠. 어떻게 해석한다? 객관적으로 해석하죠. 그래서 합리적인 상대방의 관점에서 계약 당사자를 결정한다. 왜요? 무슨 주의니까? 표시주의. 이것을 무슨 해석이라고 얘기한다? 규범적 해석이다. 그럼요, 의사주의는 무슨 해석하고 연관이 된다? 자연적 해석.
표시주의는 무슨 해석하고 연관이 있다? 규범적 해석.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대방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해석을 해야 되죠. 이것을 우리가 무슨 주의를 한다? 표시주의죠. 표시주의는 무슨 해석하고 연관이 있다? 규범적 해석. 이렇게. 그래서 규범적 해석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틀린 것은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요. 그래서 3번 계약에 적용되는 법령과 동일한 내용 약관 내용도 중요한 것이면 사업자의 설명문가 면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틀렸죠? 계약에 당연히 적용되는 법령의 경우는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설명 의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설명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여러분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요, 강의 노트 184페이지 한번 봐봐요. 강의 노트 184페이지를 보면, 여러분 지금 뭐가 있냐면, 거기 설명 의무라고 이러면 돼 있나 밑에요? 설명 의무? 중요한 사항이지만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거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바로 거기에서 1번 봐봐. 당해 법령에 당연히 적용되는 사항. 당해 법령에 당연히 적용되는 사항. 또는요 4번 봐봐. 이미 법령에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뭐 하는 정도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이러한 경우는 이러한 걸 설명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럼 문제 지문에요. 10번에 3번 한번 봐봐요. 계약에 적용되는 법령과 동일한 약관이죠. 그러니까 그 법률행위에 당연히 적용되는 거죠. 당연히 적용. 이런 경우는 설명 의무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11번부터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